안녕하세요. 스포츠 지도사 필기시험 대비 특강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불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이 불안은 매년 시험 문제에 한 문제 혹은 두 문제까지도 출제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불안의 개념을 살펴볼게요. 각성 그리고 불안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각성은 깊은 수면에서부터 높은 흥분 상태에 이르기까지 그 연속선상에서 어떤 유기체의 심리적, 생리적인 활성화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 이런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각성이 낮다,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체의 어떤 활성화의 변화, 그것에 대한 어떤 개인이 느끼는 초조함이라든가 짜증, 걱정, 뭐 이러한 부정적인 상태가 이 생리적인 각성 수준에 결합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불안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안의 유형에는 상태 불안과 특성 불안이 있어요. 상태 불안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이 달라지듯이 어떤 순간에 어떤 발표를 하기 직전에 끝나고 나서 뭐 이럴 때 내 불안감이 그 신체 생리적인 어떤 활성화 수준이 달라지잖아요. 그때 이제 느끼는 정서적인 느낌도 다르고 그래서 그때 느껴지는 그러한 심리적인 각성을 우리가 상태 불안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활성화되는 그런 불안을 우리가 상태 불안이라고 특성 불안은 그런 상황적 특성에 따라서 시시때때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인의 경험적인 그런 체험에 있어서 개인이 객관적인 그런 위협의 요소에 상관없이 느끼는 불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누구 앞에서 불안하다든가 누구 앞에서 떨린다거나 혹은 높은 곳에서 떨리고 어떤 폐쇄공포증 이런 어떤 그런 트라우마 같은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주는 불안감, 어떤 생리적인 활성화, 갑자기 확 땀이 확 나고 이러한 것들이 특성 불안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포츠 상황에서 다루는 경쟁 불안이라는 용어가 하나 더 있는데 이 경쟁 불안 안에 상태 불안이 있고 특성 불안이 있고 이렇게 좀 또 카테고리가 나눠진다고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쟁 불안은 일단 이 경쟁 상황에서 나타나는 그런 불안들이고 그 불안이 그 안에서 상태, 어떤 스포츠 상황이 계속 시시때때로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이 변할 때마다 느껴지는 어떤 변화되는 그런 불안을 우리가 경쟁 상태 불안이라고 하고 네. 어떤 경쟁 상황을 그 자체로 위협적으로 느껴서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과 긴장감 이런 것들을 경쟁 특성 불안이라고 합니다. 불안의 유형을 조금 이해를 해두시고 나중에 좀 이 경쟁 상태 불안, 경쟁 불안을 조금 골라내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작년 시험 문제에 나왔더라고요. 조금 아예 단순히 외우질 않으면 풀기가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일 것 같은데 이 경쟁 불안, 협의회 스포츠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경쟁 불안을 측정하는 검사지가 몇 개 있는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정도를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올해 나올 것 같진 않지만 전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경쟁 상태 불안을 측정하는 설문지가 있고 경쟁 특성 불안을 측정하는 설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이야기했던 상태 불안을 각각 나누어서 측정을 하겠죠. 그때 이제 여러분들 이 용어가 나왔더라고요. 다음 중 경쟁 상태 불안을 뭐 측정하는 설문지는 무엇이냐. 그래서 좀 이거는 어쨌든 경쟁 상태일 거고 나머지 몇 개 보기는 완전 다른 내용일 거고 이 anxiety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야겠죠. 불안이라는 anxiety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우리 상태 불안에는 state가 포함된다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state. 이 특성 불안에는 state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똑같이 S가 있긴 하지만 이 S가 특성 불안에서는 스포츠고 네, 상태 불안에서는 state, 그 상황을 의미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anxiety 확인하시고 상태 불안이면 state, 특성 불안이면
스테이트 없는 걸로 뭐 이런 식으로 좀 유추해 가봐야 되지 않을까. 혹시 나온다면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불안이 굉장히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 안에서 오랜 시간 연구가 됐어요. 우리 운동을 해봤던 친구들이라면 알겠지만 이 불안이 얼마나 운동 수행에 아주 직결되는 심리적인 변수인지 많이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그렇고 학계에서도 이러한 불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겠죠.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가 되어지다 보니 굉장히 많은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론마다의 핵심 개념을 알고 계셔야 매년 출제되는 이 불안과 관련된 문제를 꼭 한두 개는 풀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불안 이론. 첫 번째로 추동 이론이 있습니다. 욕구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이 추동 이론, 욕구 이론은 운동 수행이 신체적인 각성 수준에 비례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 떨림이 없는, 아무 신체적인 활력이 없는 상태보다는 자꾸 조금 더 긴장이 되고 내 심리적인, 생리적인 부분들이 막 활성화됐을 때 운동 수행력이 증가하더라. 이렇게 비례하는 선으로 본 이론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과제에는 적합했지만 우리 운동 과제가 굉장히 복잡하죠. 네, 이러한 복잡한 과제를 설명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어요. 누구는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경기력을 잘 발휘하는 경우가 있죠. 편안한 마음에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지지를 받지 못했는데 어쨌든 추동 이론, 욕구 이론이라는 것은 이렇게 비례한다는 거. 각선 수준과 운동 수행력이 비례하는 이론이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는 요 추동 이론을 조금 더 포함해서 영유자 가설이라는 이론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그래프가 엎어져 있는 게 U자를 이렇게 거꾸로 놓은 것 같죠? 그래서 역유자 가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운동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최고의 수행이겠죠? 이 최고의 수행은 이 각성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중간쯤, U자가 볼록하게 맨 위에 올라왔을 때 중간쯤, 각성이 중간 상태일 때 가장 최상 수행을 하고 각성 수준이 너무 낮거나 각성 수준이 너무 높을 때는 운동 수행이 낮아지더라. 이러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추동 이론보다는 조금 높은 타당성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이론에도 조금 다양한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었겠죠. 그래도 이전보다는 발전했고 이게 영유자 가설입니다. 이것을 보완한 이론이 최적 수행 지역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낮거나 너무 높거나 뭐 이런 걸 떠나서 당연히 어떤 아주 적정한 수준의 각성 상태가 최상 운동 수행을 발휘한다는 거죠. 아까 영유자 이론에서는 중간 강도의 각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최적 수행 지역 이론에서는 개인마다 이러한 최고 수행을 발휘할 수 있는 적정, 각성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아주 각성이 낮은 상태에서 자신의 최고 기량을 발휘하고 누군가는 중간, 누군가는 완전히 조금 격양된 상태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개별화를 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 수행 지역 이론이고 이건 이제 어떤 종목과 관련된 적정 각성 수준을 추측하고 예측하는 데 좀 도움이 됐었어요. 예를 들면 투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격양이 되어 있으면 좋을 수도 있죠. 약간 그런 식으로 좀 결과가 나왔었고 뭐 양궁이나 사격 같은 이러한 정적인 폐쇄 종목 운동들은 아무래도 막 활성화되기보다는 편안한 상태 유지가 됐을 때 조금 더 운동 수행이 요 A 선수 정도에 포함이 될 수 있겠죠. 낮은 상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각각 개별적으로 최고 수행을 할 수 있는 각성 상태는 각각 다른 그 최적 지역이 있더라. 이게 최적 수행 지역 이론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차원 이론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각성, 이 신체적인 활력, 심리적인 활력 수준을 하나의 단위에서 봤었다면 이제는 이 하나의 단위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각성되는 이유가 인지적인 이유 때문에도 있고 이런 생리적인 이유 때문에도 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차원 이론입니다. 이 각성되는 수준이 두 개로 나눠졌죠. 그래서 두 가지 이상. 그래서 다차원 이론인데 이러한 불안이
아까 얘기했듯이 인지적인 불안과 신체적인 불안으로 나뉘어져 있더라. 그래서 이 두 불안은 각각 경기 수행, 운동 수행에 다른 영향을 미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지 불안 점수는 낮으면 낮을수록 이 생각에서 오는 불안 있잖아. 아, 내가 지면 어떡하지? 아, 쟤 어제 엄청 운동 잘하던데, 몸 되게 잘 풀던데, 막 이러면서 아, 내가 운동을 많이 못했는데 이러한 인지적인 불안에서 오는 각성은 수행력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떨어뜨린다고 해요. 이거는 지금까지도 좀 많이 이제 통용되고 있는 그러한 이론인데, 이런 인지적인 불안은 수행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체적인 불안은 아까 우리 영유자 이론에서처럼 신체 불안은 적정 수준까지는 이제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다가 적정 수행 이후에는 네,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에게 불안한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 불안하다고 느끼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봐서 혹시 인지적인 불안이 있다면 이것은 무조건 낮추도록 이게 낮출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해주고, 신체적인 이유로 너무 불안해서 혹은 너무 신체적으로 각성이 안 돼서 이런 수준이 수행력이 좀 저조하다 그러면 너무 낮을 때는 신체적인 불안, 그런 각성 수준 상태를 좀 올려주고 음악을 듣게 한다거나 그 개인만에게 최적화된 방법으로 좀 각성을 올려주는 방법을 쓰고 혹은 내려주는 방법을 쓰고, 그래서 이렇게 불안을 두 가지 차원으로 바라보는 이론이 이제 다차원 이론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카타스트로피 이론이 있어요. 이 카타스트로피 이론은 대격변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체 불안과 인지 불안이 여기도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 두 불안에 각각 보는 게 아니라 이 두 불안의 상호작용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호작용이 신체 불안이 높아지면 인지 불안이 조금 올라갔을 때 신체 불안이 같이 이렇게 올라온다고 보는 거예요. 인지 불안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런 생리적인 불안이 이렇게 나타날 수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서로 간에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때 어느 정도의 인지 불안이 이제 이 신체 불안을 자극시켜서 같이 조금 어느 정도 자극시킬 때는 이제 운동 수행이 향상하다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급격하게 하락되는 경우를 보이더라. 이게 바로 카타스트로피 이론, 대격변 이론, 대실패 이론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사실 현장에서 좀 괜찮다고 확 무너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퍼포먼스 같은 게.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현장의 그런 모습들을 좀 이전 이론보다는 좀 잘 설명했다고는 합니다. 근데 이 같이 올라오다가 확 떨어지는 이러한 지역이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인지불안 어느 정도 수준일 때 이렇게 나타나는지 좀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구체화시키기는 쉽지가 않아서 이러한 확인이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단점이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이러한 신체 불안과 인지 불안의 상호작용의 운동 수행에 증가에서부터 확 떨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설명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카타스트로피 이론입니다. 좀 완전히 조금 여러분들이 그냥 딱 개념만 조금 이해해 놓으시면 이따가 문제 풀면서 또 한번 이해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불안 이론 중에 이제 반전 이론이 있어요. 전환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이 불안 이론은 개인이 각성이 되잖아요. 운동 수행 장면에서. 어떨 때는 너무 별로 이렇게 각성이 안 될 때도 있고 너무 각성이 될 때도 있고 이렇게 각성이 되는데 그 순간에 이제 감정에 좀 집중을 한 거예요. 이 반전 이론은. 그 똑같은 낮은 각성 상태, 똑같은 높은 각성 상태에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각성을 내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반전 이론입니다. 똑같은 낮은 강도의 각성을 누군가는 지루해, 너무 귀찮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몸이 늘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내 몸이 지금 경기를 앞두고 굉장히 편안하게 이완되어 있네. 뭔가 되게 잘 될 것 같은 기분이야.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똑같은 각성 상태인데 누군가는 귀찮아, 지루해, 언제 끝나 졸려라고 해석할 수 있고 누군가는 굉장히 편안하고 아주 여유 있는 상태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 반대로 높은 각성, 내가 막 신체적으로 땀나고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이런 각성 상태가 올라왔을 때 누군가는 왜 이렇게 떨리냐, 불안해, 어떡하지? 와, 이제 망했다. 막 왜 이렇게 떨리는 거야? 뭐 이거 막 동작 제대로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막 불안해할 수 있어요. 근데 불안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와, 내가 좀 막 지금 파이팅이 좀 생기네. 자꾸 막 몸이 점점 막 올라오고 있다. 이 투지, 이 승부욕, 살아나는 승부욕을 내가 한번 진짜 경기장에서 다 써봐야겠다. 막 이런 식으로 흥분 상태로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활력 상태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각성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 정서에만 집중한 것이 바로 반전이론, 전환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환, 반전이론에 운동 수행에 좋고 나쁘고를 이제 넣은 것이 이제 심리 에너지 이론인데요. 이 에너지 이론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각성 상태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긍정 에너지가 되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부정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지루함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불안감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굉장히 편안하고 여유롭고 익사이팅한 파이팅 넘치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을 해석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한 거에 따라서 운동 수행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 심리 어떤 그런 활력이 이제 활성화가 된 상태는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이 부정적인 그 느낌은 아주 최대한 낮게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서 정서 상태를 가장 긍정적인 건 높게 부정적인 건 낮게 해서 이쯤에 왔을 때 우리가 최상 수행을 할 수 있다. 최고 수행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수행을 넣은 게 바로 심리 에너지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은 또 굉장히 이 이론을 개발한 그 학자가 현장 경험이 있는 선수 경험이 있는 학자였어요. 그래서 현장 효소력이 강하게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현장에서 실제로 스포츠 심리학에서 이러한 해석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조금 자신의 신체 각성 수준을 잘 활용하게끔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정서에만 집중했던 거는 반전 이론, 우리 그 반전 이론에다가 운동 수행을 함께 이제 섞은 건 심리 에너지 이론.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문제를 바로 풀어볼게요. 요거 이론만 몇 가지 했어도 문제가 한 7개, 8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정답을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는데 이거는 조금 설명이 더 필요해요. 일단 이것도 어떤 각성 수준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제가 이 파트에다가 문제로 가져왔습니다. 철수가 깊은 바닷속으로 다이빙 하는데 처음이라서 각성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대요. 그랬더니 깊은 바닷속에서 시야가 굉장히 좁아진 거예요. 이렇게만 봐도 사실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한번 정답을 맞춰보겠어요? 네. 멈추고 해보셔도 됩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지각 협소화예요. 어떤 내가 이 각성 수준으로 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가 협소해졌다, 작아졌다라는 거겠죠. 이것을 이 보기를 보고 바로 맞출 수도 있고 우리가 아직 나머지 이 용어들은 이제 나중에 재어나 뭐 학습 시간에 운동 재어나 운동 학습 시간에 나올 용어들이라서 제가 설명을 아직 안 했는데 일단 이렇게 어떤 각성이 높아지는 이유로 내 시야가 좁아지는 이런 것들 지각을 협소화라고 합니다. 이 스트롭 효과는 나중에 또 설명을 할 건데 운동 제어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과제를 주면 처리하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과제가 적합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시간이 이제 단축되고 이 과제 적합성이 낮으면 낮을수록 반응 시간이 느려져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트룹 효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칵테일 파티 효과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인간이 이 들리는 모든 정보를 주의를 다 담고 살아갈 수는 없거든요. 다 듣고 그중에 선택적으로 내가 아무리 많은 정보가 내 눈에 들어오고 귀 속에 들어와도 내가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게 우리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카페 같은데 혹은 콘서트장 같은 데 가서도 굉장히 시끄럽고 여러 사람들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에 행동에 더 집중할 수가 있죠. 그런 것까지 다 똑같이 들리면 우리가
누구와도 대화를 못하겠죠. 시끄러운 곳에서. 그러한 효과, 이게 칵테일 파티 효과고 선택적으로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내가 필요한 곳에. 그리고 맥락 간섭 효과는 운동 학습할 때 이제 나오는 용어인데 어떤 운동 기술들을 우리가 학습을 할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거든요. 어떤 정보라든가 이걸 처리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이전에 학습했던 어떤 나의 수행 능력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서로 막 간섭을 일으켜서 우리 운동 학습을 촉진 혹은 방해하는 요인으로 이제 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맥락 간섭 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불안에서 나오는 이 보기에서는 이 지각 협소화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완전 불안과 관련된 문제만 앞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보기가 나오고 이런 문제가 나와요. 보기에서 설명하는 개념은 피겨 스케이팅 경기에서 영희는 앞 선수가 완벽에 가까운 연기를 펼치자 불안해지고 긴장되었대요. 오타가 있네요. 네. 자, 다음 내용 중에서, 용어 중에서, 개념 중에서 어떤 개념에 포함되는 내용일까요? 맞춰보세요. 네. 정답은 상태 불안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상태 불안이에요. 영희가 지금 불안을 느끼고 긴장된 게 갑자기 상황에 따라서 바뀌었죠. 시시때때로.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선수가 완벽에 가까운 경기를 하기 전에는 이 정도로 불안하고 긴장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앞에 있는 선수가 너무 경기를 잘하고 나자 갑자기 내가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상태 불안이죠. 이 개념이 설명하는 건. 분리불안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텐데 친숙한 사람과 어렸을 때 나타나는 거죠. 친숙한 사람과 좀 이렇게 분리되었을 때 나타나는 불안. 그런 걸 우리 분리불안. 특성불안은 우리 아까 어떤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고 내가 단순히 당장 이 승패, 경쟁 상황 뭐 이런 것들에 그냥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실패의 경험으로 인해서 어떤 내 체득된 그런 기억으로 인해서 그냥 저 선수한테 뭐 이렇게 아니면 저 경기에 이런 거에 내가 불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특성 불안이라고 하고 부적항하는 다음 시간에 우리 그 코칭 관련된 어떤 파트 할 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경쟁 불안, 우리 스포츠 상황에서 일어나는 경쟁 불안이 일어나는 원인으로 나열된 거 두 가지를 고르셔야 돼요. 네. 스포츠에서 경쟁 불안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거 멈춰놓고 푸세요. 저는 이제 빨리 가겠습니다. 안 멈추시고 푸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정답은 하나씩 뽑으시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 경쟁 불안이 얘 때문에 일어납니까? 네, 일어나죠. 네, 실패할까 봐 너무 무섭죠. 그러니까 불안하죠. 네, 우리 승패에서 이제 실패할까 봐, 질까 봐 불안해서 두려움을 많이 느껴봤을 거예요. 그리고 적절한 목표 설정. 적절한 목표 설정을 했을 때는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겠죠. 이거는 경쟁 불안을 일으키는 원인이 아닙니다. 높은 성취 목표 성향. 우리 지난 시간에 성취 목표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단순히 높은 성취 목표 성향을 가졌다고 경쟁 불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과제 목표 성향을 가진 친구도 있었고 자아 목표 성향을 가진 친구도 있었는데 여기는 단순하게 높은 성취 목표 성향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과제 성취 목표 성향이 높을 때는 그렇다고 불안감이 경쟁 불안이 높아지지는 않죠. 이 사람은 경쟁 상대에 대한 어떤 기준을 설정하지도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X고 승리에 대한 압박, 어떤 경쟁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승리에 대한 압박, 경쟁 불안을 일으키는 원인이 맞죠. 승리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우리가 이 경쟁 상황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불안을 느끼죠. 그래서 정답은 기업, 리을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대화 내용 중 지도자가 설명하는 내용과 관련된 불안 이론은 무엇일까요? 읽어보세요. 한번. 네, 읽었다고 이제 멈추고 읽어보세요. 읽었다 생각하고. 자, 시합이 다가오면 누구나 불안을 느낀다. 근데 불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경기 수행이 달라진다. 자, 불안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우리 반전 이론이죠. 근데 그 해석에 경기 수행이 달라지는 거야까지 넣었으니까 이건
심리 에너지 이론이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심리 에너지가 이쪽 긍정으로 가든 부정으로 가든 해서 이제 운동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취합을 좀 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것을 해석하도록 노력하라. 자, 만약 여기 반전 이론이 있었으면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하지만 반전 이론이 없기도 없고 해석 플러스 경기 수행을 연관 짓고 있으니까 심리 에너지 이론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추동 이론은 아까 뭐였죠? 이렇게 각성 상태에 따라서 쭉 올라가는 거. 수행이 쭉 올라간다고 했던 거. 카타스트로피 이론은 인지 불안과 신체 불안이 상호작용 해서 쭉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는 그게 이제 불안이 운동 수행을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였고, 최적 수행 지역 이론은 각각 개인마다 최고의 수행을 할 수 있는 최적 지역 각성 그 지역이 있다. 요거였죠,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을 다 외우셔야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다르게 나와도 풀 수 있습니다. 다음 이론. 이론이 많이 나와요. 자, 멈춰놓고 읽어보시고 제가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문제 푸셔요. 풀어보고 제 해석을 들으세요. 개인이 풀어보시고. 자, 각성 수준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해석에 따라 정서 경험이 다를 수 있다. 높은 상태를, 수준이 높은, 각성 수준이 높은 상태를 기분 좋은 흥분이나 불쾌한 정서로 해석할 수 있다. 결정적 순간에 심판을 보시면 정서 상태, 순간적 변화. 이거는 정서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죠. 각성 수준과 정서만 맞춰서. 그러면 반전 이론이죠. 카타스트로피 이론, 해석 수행했고, 다차원은 우리 아까 처음으로 인지 불안과 신체 불안을 분리했던. 그래서 인지 불안은 높으면 높을수록 수행에 안 좋고, 신체 불안은 어느 정도까지는 좋다가 또 이후에는 안 좋고, 이렇게 했던 게 다차원 불안 이론이죠. 아, 이거는 뭘까요? 그림만 보고도 딱 맞추셔야 돼요. 바로 최적 수행 지역 이론이죠. 개인마다 A 선수, B 선수, C 선수, 선수마다 최고 수행을 할 수 있는 불안 수준 상태가 있더라. 이렇게 해서 최적 수행 지역 이론. 작년에 나왔네요. 네, 마지막 문제. 특성 불안 측정은 겁나지. 아, 기억하시나 봅시다, 우리. 자, 멈추고 풀어보세요. 특성 불안입니다. 특성 불안. 특성 불안은 뭘로 측정할까요? 자, 맞췄기를 바라면서. 자, 이거 1번 볼게요. 1번. 엔자이어티 있습니까? 불안? 없죠? 제끼시고요. 네, 여기 불안 있네요. 불안 있고, 스포츠 있고, 네, 다 있네요. 오케이, 이건 불안. 자, 이거 볼게요. 불안, 엔자이어티 있죠? 근데 스테이트, 우리 스테이트는 상태 불안 측정하는 검사지로 외우기로 했죠? 그래서 이거는 상태 불안이고, 그러면 엔자이어티 있는 거 요거. 네, 요거 해서 2번. 2번이 특성 불안을 측정하는 검사지였습니다. 요거는 성격 측정하는 거고, 요거는 응집력 측정하는 설문지였어요. 네, 이렇게 오늘 두 번째 불안과 관련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짧았죠? 네. 세 번째 강의도 여러분들 힘을 내서 제가 곧 올릴 테니까 열심히 들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